토익이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요. 수식을 아주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재분배정책의 효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 정책 수단. 저는 실제로 네 가지 정책 수단 그 안에서 세부 항목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소득 재분배 정책의 정책 수단이 활용되기 전과 후에 소득 통계를 가지고 진위계수를 다 구한 다음에 진위계수가 얼마만큼 개선됐는지가 바로 재분배 정책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부과하기 전과 후 얼마만큼 진위계수 달라졌느냐 그 정도를 측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전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좀 분해를 해보면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이름도 카크와니 누진대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념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C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집중계수입니다. Concentration Ratio인데 집중계수인데 이 집중계수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 진위계수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소득 분포를 볼 때 얼마만큼 비례적인 소득 분배에 대해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몰려 있느냐를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로렌츠 커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집중도를 계산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소득에 있어서의 집중도하고 그 정책 수단에 있어서의 집중도. 따져보면 이제 소득세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소득세는 누진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소득 분포보다 더 누진 그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 카크와니 누진도 지수가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보다 더 집중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부담을 시키느냐, 그 다음에 우리 그 복지 지출에 대한 수혜는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얼마만큼 저소득층에 집중이 많이 돼야 소득 재분배에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그 수혜 부분, 그러니까 부가 반대로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게 기준점이 비례가 아니고 소득에 대한 집중도 대비 얼마만큼 세금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느냐, 그 다음에 복지의 수혜는 얼마만큼 소득에 대한 집중도보다 더 저소득층에 집중되느냐를 가지고 보는 게 바로 카크와니 누진도 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비중 내지 정책 규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그 가구의 평균적인 어떤 가구의 소득 대비 얼마만큼 그 정책을 쓰고 있느냐의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P라고 하는 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성을 따지는 어떤 그런 지표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정책의 규모를 나타내는 게 바로 S라고 하는 정책 비중 지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의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규모 대비 이 효과를 계산을 해서 효율성,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는 이제 크게 현금급여, 직접세, 간접세, 현물급여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만 구별을 해놨습니다만 실제 제 논문을 보시면은 이 정책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각 개별 그 항목들, 아까 말씀드린 뭐 기초연금, 뭐 공적연금 하는 것들별로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들이 뭐 열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열 몇 가지들이 얼마만큼 그 소득 재분배에 기여를 하는지, 그걸 그 규모가 얼마만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분배를 했죠. 아까 집중도 측면에 봤을 때, 제도적인 측면에 봤을 때 소득 재분배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지까지 분해를 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운정식을 전문가로서, 특히 재정 전문가로서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념적이고 하는 그 부분을 과학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명확히 밝혀야 된다. 이걸 재분배라고 하는 게 이념적인 논쟁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재분배 정책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해라 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게 밝혀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데이터상의 제약 때문에 상당히 많이 못했던 부분을 상당히 데이터 가공에 그 공을 들여서 한번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LIS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한 외국의 그 통계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 한번 해봤고, 그다음 CEQ라고 해서 툴레인 대학에서 이런 LIS라고 하는 것 보통 선진국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또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툴레인 대학에서 개도국
아시아와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DB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2018년도 7월달에 공개를 했으니까 저 2019년에 넘었었으니까 그것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런 DB가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알리면서 했고요. 그래서 국제 비교까지를 시도를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석 결과 나중에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스타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이 아까 공식적인 통계에 잡혀 있는 직접세, 현금급여 이외에 간접세 추계를 하고 현물급여까지 전부 추계를 해서 다 합쳐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 소득 재분배 정책의 진입에서 개선 효과가 매우 작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영국과 호주 아니 OECD 평균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LIS 자료 중에 그 수록되어 있는 28개의 선진국 중에서 25위 CEQ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개도국들의 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작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밝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통계에 직접적으로 잡히는 현금급여와 직접세 우리 재분배 효과를 보시면은 영국과 호주에 한 43% 정도 되는데 정책 규모가 39%, 정책의 효율성은 103%.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나라에서 재분배 정책의 상식,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작고, 그다음에 현금급여와 같은 복지 지출 규모가 작아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 소득세나 현금급여,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이나 뭐 등등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정책 효율성이 103%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규모가 39%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작은 걸로 보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게 썼던 이 논문에 썼던 어떤 그 당시의 데이터들이 대개 2017년 이 정도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현금급여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세도 많이 강화하고, 그래서 요 약해진 정책 규모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간격이 좁혀졌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문제가 이제 현물급여와 간접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접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 몇 개국에서 한국재정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간접세, 우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의 보통 간접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에 역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소득층 똑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부가가치세 하면 그 자기 소비 지출한 거에 10% 똑같이 10%를 하기 때문에 소득 대비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역진적이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간접세가 덜 역진적인 걸로 나옵니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 네 가지 우리 소득 재분배 정책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현물급여에 있다. 아까 제가 우리 재정학회 때 발표했을 때도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아동수당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교육 관련된 급여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요. 그런 거 현물급여 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시면은 정책 규모는 이들 나라들 비해서 다른 그 영국 호주에 비해서 65% 정도로 그래도 현금급여나 직접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편인데 정책의 효율성이 23%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되어 있다. 잘못 설계되어 있다는 게 뭐 정책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소득 재분배 측면에 봤을 때는 이런 각종 우리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그 현물급여의 제도 자체가 소득 재분배 목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 소득 재분배 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그 정책 수단은 네 가지 중에서 현금급여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현물 직접세가 비슷하고 간접세가 제일 작은 걸로, 우리 역진적인 걸로 약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CEQ 여기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현금급여 소득세에 의한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게 개도국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남미나 아시아 일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현물급여의 역할을 통해서 그 약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현물급여에 있어서 제도 설계가 잘못돼서 이런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제도보다도 더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걸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정책의 시사점을 보시면 당연히 현물급여 쪽은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금급여와 소득세와 같은 부분은 정책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필요시에는 우리 정책의 규모 자체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모든 재분배 정책에 대한 평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간접세와 현물급여를 빨리 추계해서 통계청에서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청장을 하는 시절에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제가 조세정연구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조세정연구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패널이라고 하는 거를 2015년부터 2015년인가요?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2015년은 아니겠네요. 한 1, 2년 차 2008년부터 재정 패널을 지금 작성을 해서 이런 소득 재분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하고 우리 조세정연구원이 서로 콜라보를 해서 이런 작업을 하도록 했고 제 후임인 그래서 유영준 청장께서 처음으로 아까 시험 통계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물급여에 대해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최근에 2022년에도 한 번 더 그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조세정 연구원장에 왔을 때도 통계청과 같이 그 작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그게 빨리 간접적 추계까지 나가가지고 공식적인 통계로 빨리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시험 작성을 좀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예.